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금요일장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끝났습니다. 미국 시장도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요. 특히 S&P 500 연중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테슬라가 4%나 올라가면서 오늘도 2차 전지주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장도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해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640포인트 선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는 또 6월 미국 FOMC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하면서 움직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 흐름 계속해서 저희 증시8 이어지는 증시9와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하시면 더욱더 많은 투자 인사이트 함께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요. 정말 손쉽게 실시간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증시 코인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김PB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 말이죠. S&P 500 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는데 베어 캠프 곰들이 이제 항복하나요? 네, 지난주엔 3대 지수가 나쁘지 않은 보합세로 흐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은 0.12%, 나스닥 0.16%, 다우지수 0.13% 보합세 수준에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보합세를 보였던 반면에 일부 종목들이 꽤나 이제 매력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 테슬라가 4%, 퀄컴과 AMD 각각 2, 3%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겟이 당일 3% 하락을 했는데 타겟이 요 몇 주 동안 강한 하락세를 보이면서 20% 이상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소비 회복이 더디고 오히려 감소하려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지표로는 너무 과하게 하락했다는 시그널이 잡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 간 쏠림 현상 때문에 뭔가 타겟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면서 매도세가 과하게 나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요일 새벽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워치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현재 기준으로 28% 정도 수준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이 될 게 아니라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 시작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긴축의 효과가 가시화될 때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상승 추세로 시작이 되거나 물가가 확실히 잡혀갈 것 같을 때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싶으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이제 긴축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고 하면 파월이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번에부터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중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월가에서는 이번 달에 안 올리고 다음 달에 좀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이제 추측도 있고는 한데 보통 이렇게 이제 올리다가 중간에 기준금리 인상을 중단을 하게 되면 다시 올리는 경우는 뭐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대체적으로 금리가 오를 만큼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이 계속적으로 강세 현상을 보이면서 강세장에서는 뭐 근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골드만삭스에서 S&P 500 목표치를 냈는데 4,5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상방으로 지금 5% 정도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뭔가 경기가 연착륙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펀드 매니저들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이 연착륙을 전제 조건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S&P 지수를 기존보다 목표치보다 크게 상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현재 약간 이제 목표치를 상향한 수준으로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뭐 골드만삭스뿐 아니라 다양한 여타 이제 투자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에서
기존에 이제 4,000포인트대 내지는 3,900, 800포인트 요 정도 대를 이제 목표치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잡은 목표치보다 훨씬 더 지금 주가가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걸 만약 수정하려고 한다고 해도 너무 지나치게 또 이제 업사이드에서 이제 수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적정선에서 연착륙을 반영하고 좀 시장이 지금 과열 대세이 조금 된다는 걸 좀 감안을 해서 4,500포인트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자, 테슬라 쪽으로 좀 넘어와야 되는데 4% 정도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면서 요새 뭐 매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GM이나 포드 이쪽하고 이제 슈퍼차징 스테이션, 그러니까 아주 빨리 이렇게 차지를 하는 거잖아요. 충전을 하는 요거를 공유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했던 것 같은데 좀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테슬라 개별 이슈 그리고 경제 트렌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 트렌드 관점에선 그간 빅테크의 상승에도 테슬라가 그다지 매력적인 상승세를 못 보여줬는데 그러다 최근 빅테크 쪽, 특히 뭐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들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쪽으로 심리가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통틀어서 가장 옵션 거래가 활발한 주식이 또 테슬라이기 때문에 옵션으로 후작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이 최근에 정말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로 다 몰리면서 지금 콜옵션 매수세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테슬라 개별 이슈로는 최근 포드, GM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포드와 GM에서 만든 전기차들도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이제 체결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테슬라는 일종의 전기차 주유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가솔린 대신 전기차가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테슬라 쪽에서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포드나 GM이나 이렇게 테슬라의 충전소를 같이 공유하겠다 이런 결심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좀 이거 충전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전기차 구입에 좀 그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였던데 계속적으로 GM이나 포드도 주가가 올랐죠 최근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크게 오른 날에는 GM하고 포드가 조금 적게 오르고 GM하고 포드가 크게 오르면은 테슬라가 좀 적게 오르고 이러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해주면서 지금 상승세는 괜찮게 이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2차 전지주 계속적으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시장도 좀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넷플릭스 쪽으로 좀 넘어가죠. 넷플릭스가 최근에 그 패스워드 공유하는 거 좀 금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효과가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보여준 이후로 넷플릭스의 의도가 잘 먹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급등을 하고 있고요. 스트리밍 분석업체인 안테나에 따르면 계정 공유 금지 방침을 발표한 23일 이후에 나흘 동안 일 신규 가입자 수가 4년 반 내 동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계정 공유 단독 효과로 일일 신규 가입자 수가 거의 2배가 급증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성과는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단기, 중장기적인 매력적인 성과가 다 괜찮게 나올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 또 이제 주식 중에 하나가 AMD 이렇게 3% 넘게 오르고 반도체 관련주도 이렇게 올랐는데 반도체 매출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매출이 이렇게 막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을 데이터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반도체들의 매출 성장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매우 확실하게 눈에 띌 정도로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간 이제 반도체랑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는 더 높아져 왔거든요. 근데 보통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가기 시작하면 덩달아서 경제도 어려워진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이제 델타 계수가 높다고 그러죠. 경기랑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산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의 방향을 또 굉장히 잘 알려주거든요.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좀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임계점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가 글로벌 금융위기고요. 이때가 닷컴 버블 수준인데 지금 딱 이 정도까지 왔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쉽게 말해서 경제나 데이터로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업황을 비롯해서 경제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주가는 지금 뭐 경제 위기라는 게 비현실적인 얘기로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만큼 이제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렇게 좀 뭔가 디커플링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이 참 어려운 게 반도체 매출 성장률은 뚝뚝뚝뚝 떨어지고 저점 근처로 가고 있는데 주식은 먼저 달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볼 때 조금 고개를 들고 앞을 좀 쳐다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크립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비트코인요. 계속 27,000대 달러대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밀렸는데 그렇게 잘 회복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압박 그리고 투자 심리 악화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1% 수준의 강보합세를 보였고요. 리플은 3% 이상 반등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일주일간의 흐름으로 보면 비트코인 4%, 이더리움 7% 정도 하락을 했고 알트코인들 상태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의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22% 폭락을 했고요. 에이다는 27%, 도지코인 15% 하락했고 트론, 솔라나 각각 14%, 28%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다수 알트코인들에서 큰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크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들이. 근데 현재 급락 이후에 잠깐 쉬어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반등을 잠깐 단기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알트코인들의 하락세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큰 폭으로 상승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암호화폐 시장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락세로 자리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현재 가격을 유지하려고 애는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차트상으로는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코인리스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투자자들의 65%가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거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에 거래소들도 기소를 했지만 리플도 이제 수년 전에 이제 기소를 했는데 리플은 그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증권위와 계속해서 소송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결론이 나올 텐데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패소를 전망하는 소비자들은 전체 16.4%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낮게 집계가 된 상황이죠. 그래서 리플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너무 크게 뒤바뀌게 되고 기존의 많은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돼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리플이 패소하게 되면 판례가 나왔으니까 법리 차원에서 다른 재판들도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고 좀 자연스럽게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리플이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과를 이걸 예측하기 힘들 것 같고요. 법률 전문가도 저는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판단은 리플 승소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요. 그래서 올해 안에 리플 쪽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계속 지켜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만 괜찮으면 리플이 승소하게 되면 리플뿐 아니라 전반적인 종목들이 전부 다 단기 강세로 움직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 계속적으로 약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좀 하나 좀 짧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비트코인 이게 채굴 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원가 개념일 텐데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게 좀 주가 이게 멈출까요? 진짜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채굴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채굴 비용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채굴 비용이 25,000달러인데 비트코인이 25,000달러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전문가들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굴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해시레이트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종합적으로 따져서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니 왜 채굴 수요도 늘어나고 지금 그러니까 채굴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고 한데 왜 비트코인 가격은 하락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채굴 비용보다 원가보다는 더 안 떨어질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지금까지 그간 강세장의 흐름, 하락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분석해 보면 이제 채굴 비용보다 더 비트코인이 낮아지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경제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의외로. 다시 말씀드리면 글로벌 통화량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 세계에서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면은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제 돈을 긴축을 하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직전부터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이제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 약간 채굴 비용보다는 경제 어떤 트렌드의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바라보시면은 가격을 판단하는 데 좀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채굴 비용은 현재로서는 이제 보합세 수준을 유지할지는 몰라도 한 2024년까지는 채굴 비용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왜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좀 이제 많이 경제 상황에 비해서 지금 해시레이트도 그렇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좀 뜨거워진 상황이거든요. 그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채굴 비용이 계속 줄어들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힘차게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분석을 해봅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시간인데요. 우리 계속해서 뵙던 이청원 FA님께서 이제 좀 직책이 바뀌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PB센터의 이청원 과장님과 함께 오늘 뉴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또 과장님이라는 호칭이 입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불러드려야겠습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FOMC 앞두고 상승세 S&P 500 작년 8월 이후 최고라는 헤드라인입니다. 기분 좋은 헤드라인이죠. 사실 FOMC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 시장이 계속해서 눈치 보면서 조금씩 지지부진하게 가는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S&P 500은 정말 날아오르고 있고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로 잘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S&P 500을 보게 되면 전일 금요일 증시에서도 0.11% 상승이 나왔고요. 자, 이 헤드라인을 볼 때 특히나 이번 주에 또 FOMC, CPI 발표까지 모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이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늘 헤드라인 상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시죠. FOMC를 앞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리스크가 한 가지 산재된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지금 보이는 S&P 500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기타 나스닥이나 다우도 마찬가지죠. 흐름 자체가 지금 좋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번 FOMC 시장 리스크가 일정 부분 대두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미국의 기타 다양한 인덱스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도 큰 리스크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사 자체 내용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팽배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장의 분위기는 매우 다릅니다. 저도 지난 주말 동안 봤는데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P 500 그리고 나스닥, 미국의 다우, 넓게 보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거기에 우리나라 증시까지 지금 시장 자체가 사실상 매우 좋기 때문에 그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 그리고 이번 주 역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세로 시장을 계속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네. 저 이청원 FA님께서 시장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계신데 JP모건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어요. S&P 500 지수가 다시 약세장으로 고꾸라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낙관론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우려감도 함께 표시를 한 상황인데 사실 지난해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S&P 500 지수가 4,300선을 갓 넘어선 이후에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서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라고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같이 방송을 하면서 연초부터 계속해서 시장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다양한 전망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경기 약세 그리고 침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응당 나와야죠. 네. 여러 가지 시선은 항상 있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그 누구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외 미증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번에 꺾일 만한 요인은 제 눈에는 크게 없습니다. 기존의 시장 리스크로 대두되었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에서 더 오를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증가율입니다. 증가율이 상당 부분 대두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조금 더 필요성이 줄어든 것 같고 오히려 기업 도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대두되었기 때문에 미정부 차원에서도 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한 가지 단일 변수만을 위한 통화 정책은 결국 꺼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조금씩 마무리되는 국면.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긴축 통화 정책은 이제 마무리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대두되는 것만으로 시장은 더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키워드는 시장입니다. 시장.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시장입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도 좋고 기술적 분석, 차트 다 좋습니다. 산업에 대한 분석 다 좋은데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시장 앞에 장사 없다고. 그쵸. 시장이 좋으면 결국에는 다양한 종목들은 다 올라갈 것이고요. 시장이 좋지 않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부분 많은 기업의 주가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은 시장을 우리가 조금씩 보면서 한 주 시작되는 첫 이야기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한번 같이 볼까요? 이 S&P 500이에요. 그 기사 주제 그리고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노란색 원이 지난해 8월입니다. 4,325.28포인트를 찍은 이후로 거의 1년, 한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 지금인데 이제 그 수준까지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돌파할 것인가, 돌파하고 안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의견이 상당 부분 나뉘어질 수 있겠지만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돌파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다음 자료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전에 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S&P 500 지수가 얼마나 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거예요. 기존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난 이후 S&P 500 지수가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렸던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파란색 부분이 있죠. 2000년대 2월 2일에 시작된 이후로 딱 한 번 1년 뒤에는 마이너스 4.23%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로 2000년대 이후로는 모두 다 회복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1978년에도 88년에도 94년에도 모두 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S&P 500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쉬운 거는
이번이에요. 2022년 3월 28일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난 이후로 저는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한 2월 정도였는데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4,381.98포인트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서 S&P 500 지수가 비록 흔들렸고 기타 다우가 되든 나스닥이 되든 흔들렸다 하더라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예전 수준으로 모두 다 회복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고 다를 것인가? 결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결국 4,381.98포인트라고 하는 수준까지는 S&P 500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지금 기준으로 대략 4,300포인트니까 2% 수준만 올라가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따른 충격은 모두 회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S&P 500의 최근 주가 흐름을 조금 더 일수를 넓게 해서 가지고 왔는데 4,381포인트까지는 결국 무난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인가? 응당이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AI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는 반도체, 특히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쪽에서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테슬라 11일 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크게 5가지 주력 업종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이 철강으로부터 파생된 자동차, 조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이 5가지 주력 산업의 흐름 자체가 좋다면 결국 시장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의 경제 상황도 더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석유화학이나 철강과 같은 기존 주력 산업이 조금씩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금 다른 섹터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메워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딱 나오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에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쉽게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력 산업이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공고한 시장 점유율과 우리나라에서 핵심 산업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넓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까지 2차 전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과 10년 전에 이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자리 잡았던 기업은 LG화학과 포스코 홀딩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2차 전지는 이제 우리나라가 매우 잘하는 주력 산업이고요. 이 산업들이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지금 잘 가고 시장에 주도주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꺾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시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섹터에 있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던 미래가치가 매우 기대되는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제약바이오도 우리나라의 주가 되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아쉬운 게 있다면 현대차와 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게 2010년이었는데 현대차가 당시에 시가총액 2위였습니다. 기아는 5위. 하지만 최근에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조금씩 밀려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되는 가운데 현대와 기아라고 하는 브랜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판매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다시 한번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여전히 철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포스코홀딩스, 즉 철강 쪽이 좋다면 기타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과 같은 기업의 주가 흐름도
좋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포스코 홀딩스만 유독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차 전지 소재를 이제 시장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포스코 홀딩스는 시간을 두고 2차 전지 쪽으로 조금 더 엮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코스닥은 이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LMF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사실상 제약 바이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JYP 엔터,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아마도 JYP 엔터가 지금 5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가운데 그 아래에 있는 SM과 YG가 계속해서 시총 비율을 올릴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코스닥은 결국에는 지금 시점은 아니나 다가올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약바이오나 2차 전지는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그중에서도 매니지먼트 회사의 기업 가치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특이하게 보이는 게 이제 게임인데요.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아마 게임도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매니지먼트 역시 흐름 자체가 좋고요. 게임 조금 흔들리고 제약 바이오 소폭 흔들린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주력 산업군의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시 기준 외부 환경 자체도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코스피가 되든 코스닥이 되든 저는 여기에서 흔들릴 만한 이유는 없을 것이고 코스피의 주가 상승, 지수 자체의 상승은 결국에는 더 이어지는 가운데 직전 고점이자 역사적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300포인트 올해 안에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도 지수 자체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가지고 왔는데 이 코스닥이거든요. 코스닥이 우리가 연초부터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저에 있는 게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가 최근에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 코스닥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지만 820포인트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반등이 고작 한 달 만에 정말 강하게 나왔어요. 2차 전지가 오른 것도 있습니다만 동 구간에서 함께 오른 게 반도체였습니다. 코스피 기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 1, 2위가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얘네들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코스닥도 아마 잘 갈 것이고 코스피도 아마 잘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주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때라고 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내 전 고점인 913포인트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코스피도 직전 고점들을 모두 다 돌파했기 때문에 3,300포인트까지는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올라갈 거예요. 주력 산업인 반도체, 2차 전지, 넓게 보면 자동차까지 계속해서 달릴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이러한 상승세 장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대표적인 게 금리,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실상 그 리스크가 모두 다 희석되었기 때문에 시장은 거칠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계속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이번 주만 해도 FOMC와 CPI 발표가 모두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보통의 이런 분위기라면 시장이 상당히 긴장해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굉장히 불안감이 팽배해 있는 그런 시점이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S&P 500 지수도 천장을 향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볼 때는 FOMC나 CPI 지수 발표가 증시에 미치게 되는 영향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시장이 그 많은 부분들을 소화를 해내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청원 FA님께서 상당히 많은 섹터들 언급을 해주셨고 AI, 반도체, 2차 전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중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시장이 더욱더 날아오른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섹터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이청원 FA님께서 수혜 섹터, 이청원 과장님께서 가장 큰 수혜 섹터로 꼽고 계신 섹터가 어떤 분야일지 저희가 또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의 흐름 자체를 본다면 역시 2차 전지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2차 전지만 강할 것이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아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반도체, 거기에 AI까지 저는 모두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섹터 그리고 지금 주가 흐름이 좋은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요. 딱히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아마 기다리는 것, 즉 시간 투자가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응당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볼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도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2월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최근 3년 동안의 시가 변화를 토대로 선을 한번 제가 쭉 그어본 것들이에요. 당시에 삼성 SDI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업들 가지고 왔는데 좀 확장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예, 지금 딱 여기인 거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이 검은 선들, 우리가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저점 추세선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일평균 수익률을 제가 고스란히 그어본 건데요. 이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운이라면 운인 것 같아요. 여기 선을 지금 딱 밟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대략 70에서 75만 원 정도 선에서 매물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나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자체가 지금 너무나 좋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이 매물을 다 소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 SDI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고가 80만 1,000원인데요. 이것 돌파한다고 애당초 생각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 전고점이 62만 9천 원인데 지금 60만 9천 원입니다. 2만 원만 올라가면 신고가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돌파할 거라고 봐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현재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종목 교체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신고가를 경신했던 그 시점을 돌파를 한다면 매우 빠르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비중을 많이 그렇게 해서 시간 투자만 하면 응당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다 좋을 겁니다. 특히 네. 첨보나 PNT와 같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 자체는 응당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에 지난주에 제가 가지고 왔던 기업이에요. Snet. 결국에는 AI인데요. 지난주의 흐름 자체 그리고 지난주까지의 흐름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차트로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게 음봉이 강하게 눌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지금 다시 한번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건 시장으로부터 지금 이 종목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지금 크게 한번 늘어났고요. AI와 관련된 챗GPT와 관련된 이야기가 당분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엔비디아 양 매출로 인해서 잡히게 되고 이에 따른 이슈가 더욱 부각된다면 S넷도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은 역시 반도체인데 결국에는 파운드리 쪽에 앞으로 조금 더 3나노 이하로 양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웨이퍼에 대한 절단 기술력이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죠. 한미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도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기업인데 주가가 크게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그리고 목요일 두 번에 걸쳐 장대 양봉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을 살펴보니 결국에는 다시 29,450원이라고 하는 저 가격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반도체 좋을 것이고요. 2차 전지 좋을 것이고요. 그중에서도 AI와 관련된 기업들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AI, 반도체, 2차 전지 정말 이제 우리가 잘하는 사업이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야 뭐 이전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2차 전지와 AI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종목들도 한껏 늘어나 있는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이청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의 이청원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덟 시 30분 매일 아침 저희가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두 종목씩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도 월요일장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주식이시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오늘 센티멘탈로 가져왔고요. 펀더멘탈로는 LG 이노텍 이렇게 두 종목 준비했습니다. 요즘 그 기업들의 이름이 영어로 많이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볼까요? 오늘 주가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한전기술 주가가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더 좋습니다. 한전 KPS도 약간 올라오고 있고 한전산업도 올라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원전 관련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원전주가 대체적으로 한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번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요. 여기 제목이 아주 저는 좋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지난 2022년 11월에 먼저 이렇게 부각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분쟁이 곧 조만간 하반기 정도에는 해결이 될 거다. 이게 보면서 해결이 된다고 보면 지금은 위험한 때가 아니고 오히려 투자의 기회를 주는 그런 타이밍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메리츠 증권에서는 이런 리스크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도 좀 중요한데요. 하반기에 수주 먹거리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보시면은 이 가이던스에 반영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서프라이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신한을 3, 4, 5기 요게 이제 한 5천억짜리 되는데 요거는 가이던스에 들어있지 않다. 근데 이게 수주가 되면은 주가가 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밑에 SMR 관련해가지고 6천억 정도 수주가 예상되고 가스터빈 수주도 6천억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간 이 회사가 목표로 했던 수주 목표에게는 진도를 차근차근 이렇게 맞춰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냈는데 여기서도 이 관심은 수주입니다. 수주에 관련해가지고 수주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한 번씩 이렇게 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수주 쪽을 좀 좋게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목표 주가를 22,000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2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가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대형 원전 이런 관련해서도 가치가 올라갈 거다 본 겁니다. 6.8조 원, 6조 8천억이죠. 거기서 8조 4천억 원 정도로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다라고 본 거고 최근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산 밥캣 지분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밥캣 지분이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 회사가 들고 있는 지분 가치도 2조에서 2조 7천억가량 7천억 정도 더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10% 정도 올린 겁니다. 그래서 22,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아주 급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19,480원이었네요. 4월 17일 쭉 한번 밀린 다음에 다시 지금 전 고점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 아주 급하게 사고 있고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 고점에서 쭉 급하게 팔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마 공매를 했던 것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 잔고 높은 주식으로 아주 악명이 높은데 공매도를 다시 급하게 커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기관 역시도 쭉 팔아놨던 거 지금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우는 스피드가 외국인이 훨씬 강하고요. 기관은 조금 후행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습니다. 자, 역사적 밴드로 한번 보시면은 하단 부분은 아니죠. 이미 중앙에서 위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낮은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최근에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역사적 밴드에 지금 상단에 다시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가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니까 뭐죠? 괴리율은 급하게 좁아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목표 주가가 벌어져 있었죠. 35% 이상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급하게 내려오는 이유는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계류율이 13%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목표 주가를 22,000원대로 올렸다는 리포트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 가지고 목표 주가와의 괴리율은 13%밖에 안 남아 있다. 물론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더 상향을 계속적으로 딴 증권사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여유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목표 주가 계류율은 그다지 매력적이는 않지만 최근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센티멘탈 주식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제 펀더멘탈 주식을 말씀드려야죠. 펀더멘탈 주식으로 오늘은 LG 이노텍을 가져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PCB 관련돼 가지고 주가가 아주 좋은 게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저희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금요일장에서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뭐 너무 급하게 오른 것 같고 기계적으로 오른 부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크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히려 차익 실현으로 가시는 게 더 합당하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밑에 쪽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해성 DS가 연초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었죠. 대덕전자도 해성 DS와 같은 수준의 주가 수익률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LG 이노텍, BH 저희가 두 종목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분위기가 좋다. 삼성전기의 그 전체적인 대표적인 IT 바스켓에 넣을 때 너는 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기보다는 아주 좋은 모습이다. 물론 이렇게 이수페타시스보다는 덜 좋지만 최근에는 조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최근에 리포트를 나왔죠. 목표 주가는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2분기 영업이익을 전체적으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전의 추정치나 컨센서스라고 하면 시장에서 각 증권사에서 나온 그 영업이익을 평균한 그걸 컨센서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좋게 나올 것 같다. 좋게 봐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분기의 영업이익을 상회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판매가 양호하고 경쟁 완화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올렸습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 목표 주가보다는 앞서가는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애플 관련해 가지고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실적 기대감이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몇 달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LG 이노텍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좋은 거는 애플 관련해서도 이제 기대감이 있고 여기가 더 중요한 포인트로 앞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프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경쟁 업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좀 탈락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밴더에서 탈락할 것 같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쪽에서 LG 이노텍에서 좀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애플의 제일 큰 공급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H증권에서는 이런 경쟁 상황의 변화가 LG 이노텍의 수혜로 작용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게 주가를 보시면 최근에 오르기 시작했죠. 다른 IT들이 먼저 올랐을 때 LG 이노텍은 이렇게 오르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아주 급하게 오르고 있고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아주 강하게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도 2.6% 올랐죠. 다시 뭐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는 이게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XR기기, 또 자율주행차 이렇게 전장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슈가 이어가면서 이쪽에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 비쌀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밴드로 보시면은 하단에 있는 게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밸류는 역사적 밴드 기준으로 하단권에 있고 목표 주가로 봤을 때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계류율이 줄어든다고 했죠. 근데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2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겠다 해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두산 에너빌리티, 펀더멘탈로 LG 이노텍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증시구 함께 하시면서 개장 시황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시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